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네, 우선 후보자분에 대한 이제 정보를 다른 분들은 이제 계속 출마하셨던 분이시지만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본인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2006년에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대한민국의 그 국가 미래 전략하고 그다음에 지방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저술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 이전엔 뭐 386으로서 386들이 하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생 운동을 하고 감옥을 갔다가 또 나와 가지고 노동 운동을 또 하러 또 현장에 또 가고 노동 단체를 하고요. 그리고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또 깊은 어떤 역사와 미래에 대한 성찰을 거쳐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인생을 재설계하게 되었고 그래서 네. 대우자동차에 가서 제가 이제 9년을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 퇴직하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제가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후보자 정보 공개 사항에 의하면 이제 56세시고 만 네네. 56세시고 그다음에 관악구 거주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도 쭉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졌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네, 추후에 이런 정보들도 저희가 더 집약해가지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통 질문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는데 보면 어쨌든 현재의 국회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국회의원에 대한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대의 정신이랄까 시대 정신에 대한 어떤 반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2020년 현재 국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국회의원의 상을 제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국회의원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법안, 예산, 감사 보통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젠다 세팅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국가와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어떤 이 부조리들이 있고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어떤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거 전체를 갖다 보지 못하면 이른바 곁다리 잡고 삐약삐약하는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 말단을 잡고 이제. 홍수가 터져가지고 둑이 터져서 홍수가 났는데 그런데 이제 둑을 막아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물을 갖다 바가지로 퍼내는 어떤 일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수가 나면 저 둑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아젠다 세팅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법률이죠. 네. 법률은 대통령 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규율하는 게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하고 이제 감사인데. 우리 지금 국회는 사실은 법률은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툭하면은 뭐 그냥 국가 형별을 갖다 강화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규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레기법을 갖다 만들어내고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더 끌어오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치 전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다면은. 아마 아젠다 세팅에 관한해서는 그건 누구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방향, 국가 전체의 어떤 발전 방안을 갖다가 14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해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제가 아주 품질 좋은 법안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은 여론을 이끌어야 되고 당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네네. 바로 이제 여론과 당을 갖다 이끄는데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을 갖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젠다 세팅과 그다음에 좋은 어떤 법안 여기서 제가 아마 여태까지 역대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땅개 정치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뭐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갖다가 하는 어떤 그런 류의 어떤 정치가들하고 좀 차원이 다른 어떤 면모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8분을 드릴 텐데 꼭 첫 대담이라서 시간을 오. 마구
한정짓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 유권자들한테 전달하고 네네, 싶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사실 다들 피곤함을 호소할 정도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의 FM 전체 모든 사람들도 듣더라도 야 이거 가짜 뉴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참 많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안도 생각하는 어떤 정책적인 것도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어떤 그 뿌리와 원인이 있는데 사실 가짜 뉴스는 누군가 사기쳐 가지고 금전적인 이득을 갖다가 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정치적인 이득을 갖다가 이제 취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정오하거나 적대하는 어떤 상대방의 흠집을 갖다가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대와 정오로 일관하는 이 정치가 사실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치가 사회를 갖다 과도하게 했던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정오하게 하는 요 정치 이거를 바꾸는 것이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치유책이고요. 그리고 흔히들 이런 문제 생기면은 이걸 자꾸 국가 형벌권을 갖다 강화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그 형벌 자체가 무엇이 가짜냐, 그죠? 이런 식으로 국가 형벌 자체, 그 다음에 어떤 범죄했던 그 규정 자체 이걸 둘러싸고 또 논쟁이 이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또 균열하고 분열하고 뭐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꾸 국가 형벌권으로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를 갖다 전 이거를 좀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면은 이번에 N번방 사건, 뭐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정의 내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어떤 전문가는 또 쓰레기 범죄라고 이렇게 매우 폭력적 상황들이 이렇게 규정 짓는 경우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후보자들께서도 처음 접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접해서 당장의 해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거 어렵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고민하신 게 있다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세계적 보편성의 관점과 한국적 특수성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축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 다른 나라에 왜 이게 다른 나라에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부조리 내지 악덕 또는 범죄인지 아니면 한국의 특수한 것인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다음에 과거에 이것도 계속 있었던 일인 건지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것인지, 그죠? 이게 항상 뭐냐면은 글로벌한 시각 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시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인데. 저는 지금 이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예컨대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도 그 아동 포르노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중벌을 갖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은 이거하고 좀 다르다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왜 그럼 한국에서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나? 이제 이걸 문제를 갖다가 한번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없던 문제인데 왜 생겼을까, 그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한국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 구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성을 갖다가 과도하게 어떤 억누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억누르다 보니까 계속 이 음지로 가거든요. 이게 음지로 가가지고 음지로 간다는 거는 감시의 사각지대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훨씬 엽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엽기적인 어떤 이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엽기적인 범죄는 이거는 또 이게 과도하게 과장되거나 정폭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제가 볼 때는 그걸 갖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뭔가 국가 형벌 만능주의로 문제를 갖다 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은 모든 문제를 갖다가 원인과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제 국가 형벌권을 강화해서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에 대한 진단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데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법적인 것만으로 해결하려는 이 지금의 문제 그 의식보다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수준이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치 사회 건강이라는 게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면역 체계입니다. 이게 즉 면역을 건강하게 하면요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와도 그걸 막아내는데 지금 한국은 뭐냐면은 면역 체계 자체를 갖다 강화하는 일을 안 하고요. 오히려 또 병균이 생기면 병균에 대해 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일단 막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거기다가 어쨌든 간에 그 대정요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회는 점점 면역을 잃어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그 약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사소한 작은 어떤 병균들이 확 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평등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최근에 뭐 혐오, 차별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도 일단 궁금하고요. 성평등을 위한 노력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 가지고는 뭐 네네. 인권 차원에서 이거는 뭐 봐야 되는 문제고요. 네네. 이게 근데 저는 이 문제들을 갖다가 프레임이 잘 맞나? 성평등과 성평화 이죠, 그죠? 네네.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의 사고 방식들을 갖다가 다르게 이렇게 조작해내는 건데 저는 성평등 못지않게 성평화의 어떤 프레임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하나 지금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게 첫째 1번이니까 아까 가짜 뉴스 문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네네. N번방 사건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네네. 어떤 성평등 문제를 갖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요.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일자리 사정, 청년 일자리 사정이 훨씬 악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악화된 원인이 최저임금 왕창 엄청나게 그냥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죠.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갖다가 무리하게 실시를 했죠. 그다음에 한 번 고용하면은 정년을 보장해라고 하는 어떤 이른바 이제 비정규직법을 갖다가 발동을 갖다 해놨죠. 그다음에 탈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어떤 공공 양반 81만 명을 갖다가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기족화된 어떤 이 노동조합들하고 이렇게 사실상 연정과 협치를 하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갖다 위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은 기회와 희망의 죽음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장 거대한 아젠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1956년에 그때 나왔던 그 신익기 장면이 나왔을 때 그때 대통령 선거 구호가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지금 64년 만에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이게 터져 나오는데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아젠다를 갖다 가짜 뉴스하고 N번방하고 성평등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아젠다 세팅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젠다 세팅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우선순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프레이밍도 평등과 성평화 못지않게 중요한데 성평화가 죽었죠. 그다음에 불평등과 부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활동의 부자유. 그러니까 불평등은 문제 삼는데 부자유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아젠다 세팅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사회와 언론이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문제를 갖다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후보자님께서 일단 시간은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 주셔서 일단 강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부분에서 사회 디자인 관련된 것을 해와서 이런 것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한 걸로 좀 네. 이야기를 하고요. 네. 제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런 이야기 지역에서 묻는 거라서 이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무소속 김성식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래통합 등에서 초창기 때 보면은 뭐 2월 달에 이미 기사가 한번 났었죠. 미래통합돼서 뭐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후보자님께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완주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 너무나 좀 어이없는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네네네. 김성식 후보한테 꼭 그 질문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네네. 2012년에 그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김성식 후보가 그 당시 한나라당 개혁을 갖다 요구하다가 네네네.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네. 박근혜 그 당시에 대표께서 네네. 비대위원장이 김성식에 대한 배려를 해서 안 한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의 김성식은 사실은 4+1의 핵심 어떤 참여자로서 네네.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제를 갖다가
통과시키는데 아주 결정 굉장히 큰 역할을 갖다 하신 분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한나라당 개혁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르다. 완전히 이거는 다르다. 완전히 어떤 네. 보수하고 책을 띈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과거처럼 말이면 후보를 안 네네. 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그 보수 유권자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거는. 네네. 네. 그 후보자님 저희가 4월 2일 날도 있고 4월 9일 날도 있고 또 인터넷 서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 정말 많으실 거를 판단이 듭니다. 우선 30초 그래도 짧게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유권자님께 말씀드려주고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또 그때에 가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 그 청년 미래 세대의 그 미래가 너무 암울해서 사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윗선적이고 독선적이고 무능하면서 오만하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거는 남 탓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기 예산을 가지고 그냥 땜빵하는 거 이거 말고 잘하는 것이 참 쇼도 있네요, 쇼. 저는 이런 정권을 갖다 심판을 하지 않으면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왔고요. 하여튼 저는 이대로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2번이고요. 이번에는 정말 2번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정말.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네, 얘기를 하고 마무리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윗선, 독선, 무능, 오만 잡는 큰 호랑이 대호 한 마리 키워달라고요. 큰 호랑이 대호, 김대호 여기서 이제 관악 구민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와 함께했습니다.